104초. 단 104초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5천만 국민 앞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간이 말이죠. 준비해온 종이 2장을 빠르게 읽어 내려가고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그 뒷모습,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유유히 걸어나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봉사라고 부른 그 자리의 대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추정 연봉 38억 원. 하루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이번 월드컵에 나온 48개국 감독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감독이 가장 나쁜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욕을 먹어도, 비난이 쏟아져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왜 하필 그 순간에 갑자기 종이 2장을 들고 나타나 사퇴를 선언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104초짜리 퇴장 장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한 감독의 오만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돈, 위약금이라는 함정, 그리고 누군가가 절묘하게 짜놓은 것처럼 맞물려 돌아간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이 사태가 왜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날 수 없는지 그 구조의 정체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그날 회견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멕시코의 한 훈련장, 홍명보 감독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A4 용지 2장, 자필로 적어온 입장문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책임은 지는구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감독은 준비해온 글을 빠르게 읽어내린 뒤 기자들의 질문을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손흥민을 그 경기에 그렇게 기용했는지, 왜 3경기 내내 같은 전술을 고집했는지, 대한민국 축구가 왜 이 지경까지 무너졌는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그대로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퇴장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고개를 든 채 걸어나가는 모습. 한 방송에 출연한 해설위원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직격했어요. 제가 재보니까 104초더라고요. 104초 동안 일방적으로 읽고 질문도 받지 않은 채 퇴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만하고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104초였습니다. 회견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설위원은 써온 글을 그냥 쭉 읽고 아무렇지 않게 사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 캐스터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잘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모욕적이라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입장문 속 대한민국 축구라는 단어를 나의 축구, 홍명보의 축구 인생으로 바꿔넣으면 다 맞아떨어지지 않느냐고요. 온라인 여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미안한 사람이 주머니에 손 넣고 나가느냐,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태도가 안 나온다. 연봉 토해내고 나가라.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걸어나가는 몸짓 사이의 그 괴리. 저는 이 장면이 지난 2년, 아니 2번의 사퇴가 가진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태도보다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봉사라는 단어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일 겁니다. 연탄을 나르거나 무료급식소에서 국을 퍼주는 장면. 그런 게 봉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회견장에 나와 자기 입으로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봉사의 대가가 얼마였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정 연봉 38억 원,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입니다. 시간을 잠깐 2024년 7월로 돌려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던 그 시점이에요. 사실 선임 과정부터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는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음 감독을 누구로 할지 전문가들이 모여 추천하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사실상 무시당했습니다. 면접 절차는 생략됐고 위원이었던 한 해설위원조차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이후 개인 방송을 통해 일부 위원이 외국 지도자 대신 국내 축구인을 선임하도록 몰아갔다고 폭로했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도 홍명보 감독도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부적정한 선임이었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한기술 총괄이사가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까지 적발됐어요. 한마디로 밀실에서 감독을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사령탑 자리에 앉았습니다. 2024년 9월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축구 인생 40년 중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였다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기에 도망가고 싶었다고요. 여기까지는 솔직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문제였어요. 10년 전 가졌던 책임감과 사명감이 다시 나와서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겁니다. 또 봉사였습니다. 당시에도 팬들은 즉각 반발했어요. 봉사라고 여겼으면 무급으로 해야지 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려진 연봉은 20억 원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6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글로벌 급여 분석 매체가 이번 월드컵 참가 48개국 감독의 연봉 추정 순위를 공개하면서 숨겨져 있던 숫자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홍명보 감독의 추정 연봉은 216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8억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20억 원 안팎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정확한 연봉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처음부터 절반만 알고 있었던 셈이에요. 국회에서도 계약 기간과 연봉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협회를 질타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숫자를 끝까지 감춰온 겁니다. 이 38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는 비교를 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직전 대표팀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의 연봉이 약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억 원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마저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클린스만은 그래도 독일 월드컵 우승 경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지도자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12년 뒤 다시 돌아와 전임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어요. 과거의 성과와는 정반대로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사태의 핵심에 놓인 진짜 권력의 정체입니다. 실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돈의 크기를 결정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건 같은 대회에 나온 다른 나라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아시아의 라이벌, 일본 대표팀 감독의 연봉이 약 82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 감독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꺾는 기적을 만들어낸 검증된 명장입니다. 같은 조에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독은 약 16억 원, 체코 감독은 고작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체코 감독 연봉의 12배가 넘는 돈을 받은 홍명보 감독이 정작 조별리그에서 체코는 이기고도 다른 팀의 발목을 잡히며 탈락했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감독이 가장 나쁜 성적을 낸 겁니다. 이 한 줄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시스템의 모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력이나 과거 성과와 무관하게 밀실에서 감독 자리가 채워지고 성과급이 아닌 고정연봉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적이 좋으면 더 받고 나쁘면 덜 받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해도 정해진 연봉이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게다가 계약 기간도 이상했어요. 홍명보 감독의 계약은 월드컵까지가 아니라 2027년 아시안컵까지였습니다. 기존 대표팀 감독들은 보통 월드컵까지만 계약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유독 홍명보 감독에게만 월드컵 이후까지 자리를 보장해준 거예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도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버틸 수 있는 구조.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라는 아름다운 단어 뒤에 숨어있던 건 역대 최고 수준의 고액 연봉이었고 그 연봉을 받으며 보여준 건 두 번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 이상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왜 하필 그 시점에 사퇴했을까요? 한 경기에서 0대1로 지며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을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전 패배 직후 사퇴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32강 진출의 경우의 수가 수학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다음날 귀국 직전에야 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타이밍,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숨겨진 구조를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그림이 나옵니다. 핵심은 잦은 사퇴와 경질의 차이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홍명보 감독의 계약은 2027년 아시안컵까지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구조가 만들어낸 함정이 있어요. 만약 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경질하면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추정 연봉 38억 원을 기준으로 남은 약 7개월치를 계산하면 그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전례가 하나 있죠.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을 때 협회가 지급해야 했던 위약금이 코칭 스태프 연봉까지 합쳐 약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100억 원이면 협회 1년 예산의 약 10%인데 감독 하나 잘못 뽑아서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됐다고 꼬집었어요.
협회 입장에서는 또다시 거액의 위약금을 쏟아낼 여력도 명분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남는 선택지는 딱 하나뿐이에요. 홍명보가 스스로 나가는 것. 자진 사퇴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한 언론도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홍 감독이 스스로 사퇴를 선택하면서 경질에 따른 위약금 논란도 사실상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한 축구 크리에이터도 생방송에서 이걸 직격했어요. 협회가 자르면 또 위약금을 줘야 하지 않느냐. 클린스만에게도 줬는데 이제 그만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홍명보 감독이 패배 직후에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뭘까요? 아직 경우의 수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것도 맞겠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먼저 나가면 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협회가 먼저 자르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협회는 절대 먼저 자르지 않습니다. 돈이 나가니까요. 결국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버틸 수 없게 된 그 순간에야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겁니다. 양쪽 다 돈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한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회장의 사퇴 타이밍까지 묘하게 맞물립니다. 정몽규 회장은 월드컵 개막 2주 전인 5월 29일에 월드컵이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어요. 한 보도에 따르면 협회 직원들조차 몰랐던 사전 협의 없는 깜짝 발표였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성명서가 발표되기 약 2시간 전에야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해요. 이 타이밍이 왜 의미심장하냐면요. 회장이 먼저 사퇴를 예고하면 월드컵에서 성적이 나빠도 모든 화살이 회장에게 집중됩니다. 감독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월드컵 기간 내내 정몽규 나가라는 여론이 홍명보 비판 못지않게 거셌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어요.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국민을 허탈하게 한 32강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협회를 직격했어요. 대통령이 특정 스포츠단체를 이렇게 강하게 공개 비판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몽규가 먼저 사퇴를 예고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홍명보는 위약금 부담 없이 자진 사퇴의 형태로 빠져나가고 협회는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축구계 안팎에서는 이건 짜여진 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국 후 공항 인터뷰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어요. 역대 원정 월드컵 대표팀 중 귀국 행사가 아예 없는 건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104초짜리 일방 통보를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퇴장하고 귀국길에는 입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이번 일만 놓고 보면 홍명보 개인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전술이 안 됐다. 선수 기용이 잘못됐다. 태도가 오만했다. 그런데 지난 4년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이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협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의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떠올려 보십시오. 벤투 감독이 포백 전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려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대등하게 겨뤘고 극적인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축구가 전술적으로 한 단계 올라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벤투 감독이 떠난 뒤 협회가 한 일을 보십시오. 정몽규 회장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눈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조차 회장이 사실상 감독 선임에 개입했고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4년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참패했고 경질하면서 코칭 스태프 연봉까지 합쳐 약 100억 원에 육박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클린스만이 잘려나가자 또다시 같은 방식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감독 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방향을 틀었고 명장으로 알려진 외국 감독들이 전략까지 들고 와 발표를 했는데도 홍명보가 선임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무 2패 조별리그 탈락, 2016년 이번 월드컵 1승 2패 조별리그 탈락. 12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판박이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역대급 황금 세대를 데리고도 앞으로 갈 생각이 없는 소극적인 축구에 갇혀 이렇다 할 전술 하나 보여주지 못한 채 같은 결말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사이에 정몽규 회장은 사연임을 강행했습니다. 문체부가 선임 과정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이 멈췄어요. 그 틈을 타 회장은 대의원 투표에서 압승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밀실에서 감독을 뽑고 참패하면 감독이 사퇴하고 또 밀실에서 감독을 뽑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난 4년 동안 한 바퀴를 돌아 정확히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 뒤에는 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회장 퇴임 이후에도 현행선거인단 방식 그대로 후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입니다. 300명 이내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가 또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상위기구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직선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게 협회 내부의 입장인데 정작 그 개정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후속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설위원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현행제도로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문제가 된 권력 구조는 바뀌지 않고 사람만 바뀌는 꼴이라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정몽규라는 이름이 빠져도 같은 대의원지 아래 같은 유형의 인물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년 뒤, 다음 월드컵 때 우리는 또 이 영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밀실의 선임, 참패, 사퇴, 그리고 또 밀실의 선임.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에는 제발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선거 규정 하나 바꾸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백사초의 그 퇴장 장면이 주머니에 손을 찌른 그 뒷모습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바뀌어야 할 건 감독이 아니라 감독을 뽑는 시스템이고 회장이 아니라 회장을 뽑는 구조라는 것. 천문학적인 연봉도 위약금이라는 함정도 짜여진 듯한 사퇴의 타이밍도 전부 그 구조가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축구의 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